네, 10시가 되어서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주차 장점막 누수 증후군, 자가 면역 질환과 아토피. 이게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어져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보시면 장점막 누수 증후군.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한 첫걸음. 첫걸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엄마를 닮아서 위와 장이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뒤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유제품을 먹는다던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바로 쫙쫙 쌌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함부로 라면을 못 먹겠는 거예요. 막 그게 두려워가지고. 근데 이제 장 건강이라는 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 건강과 혈액 건강만 좀 조심하시면 건강을 좀, 다른 질병을 굉장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무로 치자면 뿌리에 해당하는 게 장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가 좋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도 있지만 나쁜 독소도 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나쁜 독소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 전체에 혈액에 독소가 들어가서 돌면서 이제 곳곳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의학계는 장점막 누수 증후군에 대해 사이비 취급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이와 관련한 논문이 셀 수 없이 많아졌고 더 이상 장점막 누수 증후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의사도 없다. 지금은 굉장히 장점막 누수 증후군이란 단어를 흔히 듣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장점막 누수 증후군은 말 그대로 장점막에 누수 현상이 발생한 상황을 말한다. 장점막 누수 증후군은 점잖은 표현이고 리키 겉 신드롬을 그대로 번역하면 장이 줄줄 새는 현상이라는 다소 과격한 뜻을 담고 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분해가 덜 된 거대 단백질 분자들이나 유해 요소들처럼 체내로 흡수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장벽을 통과해 체내로 흡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거대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중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동물성 단백질을 제대로 씹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삼키는 그런 습관들이 이런 거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에서부터 소화를 이렇게 잘게 잘게 씹어서 소화 효소가 잘 묻어서 위까지 가고 장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덜 씹어서 넘기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 275페이지입니다. 소화기관을 덮고 있는 점막은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한 개, 두께에 해당하는 얇은 조직이다. 이 조직은 비록 얇지만 정교하기 때문에 보호막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 몸 외부에 있는 음식물을 흡수하거나 몸에 들여서는 안 될 것들을 차단한다. 동시에 상피세포는 항체를 분비하고 효소를 작동시키며 효모균과 기생충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자,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점막의 상피세포들은 잘 쌓아 올린 벽돌 건물처럼 모서리와 면이 딱 짜맞추어져 있다. 촘촘하고 정교해서 빈틈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결합 조직이 있어서 물샐 틈 없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한다. 밑에 맨 아래 보시면 거대 단백질 입자는 분해가 덜 된 상태, 즉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의미하며 정상적으로 뒤편에 보시면 276페이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체내에 유입되어서는 안 되는 단백질이다.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이 커다란 단백질을 접하면 어떻게 될까?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으로 인식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항체를 활성화하고 세포 활성 물질과 활성산소의 생산을 촉진시킨다. 중간쯤 보시면 알레르기, 아토피, 여드름, 건선, 관절염, 갑상선 기능 항진, 천식, 동맥경화, 심장질환, 당뇨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과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키게 된다.
요즘 굉장히 흔한 질병들이죠. 그리고 제가 아는 친한 동생 중에 한 명이 여드름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 친구가 한날 제가 같이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한날 어디 갔다가 집에 왔는데 얼굴이 벌게서 과자를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왜 이렇게 뻘겋냐니까 피부과 가서 한번 싹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레이저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자를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과자 먹으면 여드름 더 심해져.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장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이 온몸을 돌면서 여드름을 유발시키는데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치료는 치료대로 돈을 쓰고 뭐 먹을 거는 과자대로 또 사 먹고 더 큰 문제는 병원균이 아닌 정상적인 세포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세포는 모두 공격하게 된다.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장기나 세포를 외부에서 유입된 병원균으로 오인하여 공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아토피나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들이 잘 모르는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장 케어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체세포와 유사하게 생겨서 면역세포를 자주 헷갈리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우유 단백질, 카제인과 소 단백질이다. 아이들 아토피를 치료하면서 우유부터 끊으라고 조언해주지 않는 소아과 의사라면 의사부터 끊어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3세 미만의 유아는 상피세포 미성숙으로 인해 장점막 누수증후군이 더 발생하기 쉬워 아토피 체질이 되는 경향이 있다. 분유 수유가 좋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단백질 같은 경우도요, 단백질이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돌이 지나고 섭취를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자가 면역 질환은 없지만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 몇 가지 있다. 이 증상을 한번 본인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설사나 잦은 대변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고기만 먹었다 하면 바로 복통과 함께 대변을 보아야 복통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세 번째, 밀가루 음식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이는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분자량이 큰 물질이 아닌 분자량이 작은 물질에도 반응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다. 네 번째,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다섯 번째, 헛배가 부르거나 실제로 배가 점점 나오는 증상도 의심해 볼 만하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저는 변비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맨날 배가 빵빵하게 불러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별명을 남산이라고 지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헛배가 많이 불렀었던 것 같아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이 독소가 가득 차 있으니까. 여섯 번째,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피부 질환이 있는데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자, 여기 보시면 그렇다면 장점막 증후군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이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장과 혈관도 얇아진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둘째, 약물 과용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스테로이드성 약물과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뒷장, 장내 점막도 얇아지면서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들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저해하여 점막의 재생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아토피에 걸린 어린이에게 백날 약을 먹여도 낫지 않은 이유다. 세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장내 세균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장내 세균 불균형은 장기간의 항생제 복용 또는 수년간의 도정된
곡물, 설탕, 첨가제 등의 섭취로 장에 있어야 할 유익균들이 죽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이런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유산균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 술은 우리 인체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점막을 약하게 만든다. 술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가 장 점막을 손상시킨다. 다섯 번째, 기생충, 칸다디다균 감염 등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섯 번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크론병 같은 소화계통의 만성 염증성 장질환 역시 장점막 누수 증후군을 일으킨다. 요즘 연예인들 크론병 굉장히 많이 걸려 있죠. 윤종신을 비롯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글루텐이다.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279페이지 보시면요. 장점막 염증이, 그러니까 글루텐을 계속 먹어서 이제 장점막에 염증이 계속 생기다 보면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해요. 그냥 단순히 비타민 B 흡수가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비타민 B군 결핍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점막염증이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해서 비타민 B군 결핍 혹은 불충분이 발생한다. 따라서 장점막을 먼저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와 좋은 음식을 골라 먹어도 헛수고인 셈이다. 그러니까 장 상태가 안 좋은데 비타민 B군을 내가 좋다 해서 섭취를 했어요. 하지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B군도 흡수가 안 된다라는 거죠.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증가해요. 호모시스테인의 별명은 조용한 살인자다. 그러니까 부족해져 버리면 이런 조용한 살인자가 기승을 부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밑에 문제는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 글루텐을 먹어도 아무런 이상을 못 느낀다라는 것이다. 당장 구토가 나거나 피부 발진이 있는 것 280페이지 또 아니고 아무 느낌 없이 맛만 좋은 것이 문제다. 이를 식품 감수성이라고 표현한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증상이 존재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위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저는 빵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밀가루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게 오래 축적이 되어서 20대 초반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얼굴도 화농성 여드름으로 다 뒤덮였었고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장이 줄줄 새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은들 무슨 소용인가. 영양소는 흡수하지 못하고 염증만 일으키는 장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할 수 없다. 맨 밑에 이러한 과정은 때론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환자 자신의 철저한 식이요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위에 언급된 원인이 되는 음식들은 절대 입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장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신 분들은 식습관을 그대로 두신 채로 뭔가 좋은 거를 이렇게 넣고 케어하신다고 몸이 회복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동안에 잘못됐던 식습관을 차단하고 새롭게 습관을 교정을 하지 않으시면 치료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281페이지. 자가 면역 질환과 아토피, 아이들 면역 시스템이 열받은 이유. 자가 면역 질환은 외부 침입자들과 싸워야 할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인 신체 일부를 외부 침입 물질로 오인하고 공격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는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제1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있다. 개인의 위생관념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감염성 질환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알레르기나 아토피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페이지 보시면 282페이지 1997년에서 2011년까지 14년 사이에 아동 음식 알레르기는 50% 증가했다.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주로 선진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왜 그럴까?
과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유력한 원인들을 밝혀냈는데 각 나라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 다음 8가지 정도가 알레르기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첫 번째,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것. 자, 참고로 여기 보시면 모유에 포함된 알레르겐 성분이 아기의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때문이다. 참고로 분유의 성분은 83%가 당분이다. 간단히 말해 설탕과 기름이다. 식품 표기를 확인해 보면 주 성분이 콘시럽과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이고 심지어 MSG가 함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유튜브에 모유에 대해서 나온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유라는 거는 원래 진짜 좋은 거예요. 엄마 몸속에서 이제 아이한테 소젖이 아닌 사람의 젖을 이렇게 준 게 좋은 건데, 엄마가 식습관이 요즘에는 다들 좀 엉망인 것 같아요. 빵 많이 먹고, 인스턴트 먹고, 막 콜라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먹은 음식이 모유를 사실을 만드는 거잖아요. 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한테 전해주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옆 페이지 보시면 283페이지. 자연 출산을 할 때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면 유익균들에 노출이 되는데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한 아이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모유 수유라도 잘하는 것이 좋다. 장내 유익균들이 우리 면역의 70%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 세 번째, 글라이포세이트. 자, 글라이포세이트는 토양에 있는 영양소를 움켜쥐고 요거는 제초제 농약이에요. 이게 토양에 있는 영양소를 움켜쥐고 안 놓아주기도 하지만 좋은 박테리아까지 싹 다 죽여버려요. 미국 기업 몬산토의 특허품인데 초기 특허 내용이 항생제였다. 장내 유익균에 해를 끼치고 염증을 유발하는데 알레르기 증상을 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야채, 과일을 먹을 때 반드시 야채, 과일 세정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농약을 제거하시고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윤화가 조금 저희 아이가 좀 느린 편인데 그게 제가 건강을 챙긴답시고 과일, 야채를 많이 20대부터 챙겨 먹었는데 사실 깨끗하게 씻어 먹진 않았었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과도한 위생관념과 항생제 저항. 세균과 흙을 접해보지 못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가설이다. 가공식품 섭취나 환경오염 노출이 훨씬 덜한 것도 이유겠지만 자연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뒷페이지 보시면 284페이지입니다. 항생제에 장기간 노출되면 장내 유익균이 멸절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을 일으켜 알레르기나 아토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심해진다. 항생제가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남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생제는 남용될 경우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갖게 되는 것이 문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 자, 다섯 번째, 가공식품, 트랜스지방과 식품 첨가물. 식품업계는 식품 첨가물이 안전하다고 항변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일 뿐 건강식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이 장내 유익균에 악영향을 끼쳐 알레르기 위험을 증가시킨다. 285페이지 보시면 화학물질. 우리 몸이 이들 새로운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태아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화학물질에 노출이 된다. 미국 환경연구단체인 EWG의 2004년 연구에서는 영하 10여 명의 탯줄을 분석한 결과 287가지의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그중에는 발암물질을 비롯해 신경독소까지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 그중에 PFOA는
테프론 프라이팬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다. 고어텍스 천이나 전자레인지 팝콘 포장지 외에도 카펫, 옷, 배낭 등에 두루 사용된다. 이러한 화학 물질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한 가지를 봤을 때 극소량이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지만 이게 다른 거에서도 복합적으로 정말 아까 전에 287가지의 화학 물질이 검출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걸 복합적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거나 노출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까지 인간은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했을 때는 뭐 암이 발생한다라거나 이런 게 발생하지만 사람한테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7번째 대기오염. 그리고 8번째 장점막 누수증후군. 장점막에 균열이 생겨서 소화가 덜 된 거대 단백질이 체내에 진입하면 우리 몸은 이를 병원균으로 오인하고 항체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는 이와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것들을 모두 공격하는데 아까 전에 거대 단백질, 소단백질 그런 게 우리 체세포랑 똑같이 생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인하고 이제 우리 면역계가 공격하는 거죠. 우리 신체의 일부가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전형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리고 백신이 인위적으로 아이들의 면역 체계를 건드렸을 때 백신이 본래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낸다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도 백신 지금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겁나는 것 같아요. 그게 안전성에 대해서 100% 확신하는지 그런 것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조금 겁이 나긴 하거든요. 병원체가 아닌 꽃가루나 땅콩에도 백혈구들이 쉽게 흥분할 수 있다. 바로 알레르기다. 미국 아동들의 경우 유럽 아동들에 비해 2배 이상의 백신을 접종받는다. 미국 아이들의 자가 면역 질환이 가장 심각하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옆 페이지 보시면 287페이지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중 아이들과 부모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이다. 아토피를 포함한 습진 피부염에는 감마리놀렌산이 도움이 된다. 아토피 환자들은 피 검사를 하면 리놀렌산 수치가 높게 나온다. 이는 리놀렌산 대사 활동이 저조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리놀렌산이 대사 활동을 통해서 감마리놀렌산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고 피 속에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마 리놀렌산으로 전환되지 못한 리놀렌산이 세포에서 흡수 사용되지 못하다 보니 혈중에 머무르게 되고 피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이다. 아토피 환자는 스피룰리나 외에도 아연과 철분이 결핍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뒷편에 보시면 스피룰리나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피해야 할 것들을 철저히 피하는 생활 수칙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